감히 쥐꼬리 월급 받는 주제에 임신을 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나가! 한겨울, 임신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 며느리의 뒤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요. 코드 레드.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 집안 지도에서 지워버려. 피눈물 흘리는 딸의 전화를 받은 국정원장 친정엄마의 무자비한 복수극.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린 시어머니의 처참한 최후. 과연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얇은 코트 깃을 파고드는 저녁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하루 종일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린 민지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민지를 반긴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천장 구석에서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깜빡이는 홈캠의 렌즈였죠. 민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 홈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시어머니 영숙이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참 편해. 6시 땡 하면 칼퇴근하고 말이야.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데 누구는 그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참 좋은 세상이다, 그치? 영숙은 민지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홈캠과 연동된 앱으로 며느리의 귀가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지는 울컥 치솟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이 시간에 밥 차려줄 사람도 없는데 밥은 무슨. 내 아들 들어올 때 다 됐으니까 얼른 밥상이나 차려. 영숙은 쏘아붙이듯 말하며 민지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건 또 뭐니? 포 만나게 검은 봉다리가 뭐야, 없어 보이게. 아, 오다가 시장에서 귤이 싱싱해 보이길래 좀 샀어요. 어머니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민지가 주섬주섬 봉지에서 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자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귤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한민지.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네. 그게 무슨. 내가 이런 시장바닥 리어카에서 파는 귤이나 먹을 급으로 보여? 내 친구 오여사 며느리는 이번에 백화점 식품관에서 샤인머스켓이니 애플망고니 하는 것들을 짝으로 사다 날랐다더라. 근데 너는 시어머니 입이 주둥이로 보이니? 어디서 껍질도 말라비틀어진 걸 사와서는 생색이야? 영숙은 들고 있던 귤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툭, 투둑. 주황색 귤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볼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엔 백화점에서 사올게요. 됐다. 쥐꼬리만 한 9급 월급으로 백화점 근처나 가겠니?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얼른 옷이나 갈아입고 밥이나 해. 내 아들 배고플라. 영숙은 다시 소파에 드러누워 TV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에서 된장찌개 거리를 꺼내는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
입을 틀어막은 민지는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헛구역질을 참아냈습니다. 임신 5주차. 오늘 점심시간에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 하나가 민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빛처럼 느껴졌었죠. 민지는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초음파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차갑기만 한 시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은 녹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면서 말이죠.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준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추워. 오늘 진짜 날씨 미쳤네. 아들 왔어? 우리 준성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회사에서 또 누가 괴롭혔어? 영숙은 며느리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반기며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준성은 어머니가 건네는 슬리퍼를 신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몰라, 김 부장 그 새끼가 또 지랄하잖아. 엄마 밥 줘. 배고파 죽겠어. 그래.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민지야, 상 다 차렸니?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자 민지는 다시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밥을 한술 떴습니다. 준성은 민지의 안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야, 찌개가 왜 이렇게 짜? 너 요즘 요리 대충 한다? 미안해. 입맛이 좀 없어서 간을 잘 못 봤나 봐. 너는 무슨 공무원이 맨날 입맛이 없대? 누가 보면 나라 일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준성의 비아냥거림에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뼈가 삭는데 집구석에 들어와서 짠의 싱겁네 소리나 듣게 하고 에잉 쯧쯧. 민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미룰 수도 없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초음파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준성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본 영숙과 준성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아니 적어도 이제 한 식구가 더 늘었으니 잘해보자는 말 정도는 기대했었죠. 하지만 영숙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이게 뭐니? 너 지금 애 가졌니? 네, 5주 됐대요. 우리 아기예요. 탁! 영숙이 밥숟가락을 식탁에 내리꽂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네 월급 그 쥐꼬리만 한 거 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지금 우리 준성이 승진도 못하고 있는데 애까지 낳아서 내 아들 앞길 막을 작정이야? 너 빚은? 우리 집 올 때 가져온 혼수 빚은 다 갚았어?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준성은 시선을 피하며 밥만 푹푹 퍼먹고 있었습니다. 준성 씨,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우리 아이잖아요. 아, 몰라.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지금 형편의 애는 무슨 대책은 있어? 준성의 무책임한 말에 민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 당신 아이라니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민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너 같은 거머리 같은 년은 내 집에 붙어 있을 자격 없어. 어디서 감히 임신을 유세로 떨어? 낳고 싶으면 나가서 낳아. 내 아들 등골 빼먹지 말고 나가.
잘못했어요. 아, 어머니 배 아파요. 민지가 배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매달린 홈캠의 붉은 눈은 이 끔찍한 폭력을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죠. 영숙은 민지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두 손이 마룻바닥을 긁었지만 건장한 체격의 영숙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준성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젓가락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민지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영숙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민지를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지는 슬리퍼 한 짝만 겨우 신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 밖에 영하 10도예요. 저 겉옷도 안 입었잖아요. 얼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애 지우고 이혼 도장 찍기 전엔 이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 쾅! 육중한 철제 대문이 닫히고 굳게 걸어 잠기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민지는 맨발로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TV 소리만 커질 뿐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준성 씨. 민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과 함께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다리 사이로 가져갔습니다. 바닥의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붉은 선혈. 공포가 민지의 뇌리를 잠식했습니다. 내 아이가 위험하다. 안 돼. 안 돼. 민지는 꽁꽁언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을 터치하는 손가락 감각이 무뎌져 자꾸만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퇴근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지가 참고 있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민지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래?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피가 안 멈춰. 민지의 울음 섞인 비명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집무실. 산더미처럼 쌓인 기밀 서류를 검토하던 민경희 원장은 딸의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행정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민지, 너 지금 어디야? 위치 말해. 아니, 말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 경희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비상호출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코드 레드. 지금 당장 내 딸 위치 추적해서 최단 거리 요원 급파해. 1분이라도 늦으면 다 죽을 줄 알아. 경희의 손에 들린 펜이 뚝 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창밖의 어둠을 뚫을 듯 번뜩였습니다. 감히 누구 건드린 건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쓰러진 민지의 위로 엄마의 분노가 서린 밤하늘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지를 짐짝처럼 내던지고 대문을 걸어 잠근 영숙은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물티슈를 뽑아 손을 벅벅 닦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였죠.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두어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여사. 나야, 영숙이. 뭐 하긴 방금 알턴 이 하나 뺐지. 속이 다 시원하다야. 영숙은 콧노래라도 부를 기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발을 까딱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걔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는지 알잖아. 급도 안 맞는 게 들어와서 물 흐리는 거 내가 참느라 보살될 뻔했다니까? 응, 내쫓았어. 임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 설사 진짜라고 해도 그 쥐꼬리 월급 받는 며느리 핏줄이 뭐 대단하다고. 내 아들 앞길 막는 혹덩어리지. 영숙의 목소리는 거실 천장에 달린 홈캠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지만 승리감에 도취한 영숙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준성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엄마, 걔 진짜 갔어? 그래. 갔으니까 나와. 아휴, 내 새끼 놀랐지?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 내일 당장 그 잘난 병원장 딸내미랑 선자리나 알아봐야겠다. 진짜? 그 병원장 집 재산이 수백억이라며? 엄마 최고다 진짜. 준성은 언제 쭈뼛거렸냐는 듯 해벌쭉 웃으며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모자는 쫓겨난 민지가 밖에서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기괴하게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 복도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민경희 국정원장이 창백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꽉 쥔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원장님, 이쪽입니다. 비서실장의 안내로 병실에 들어선 경희의 시선이 침대에 고정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잠든 민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팔목이 경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희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싸늘했습니다. 주치의가 긴장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태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하열이 있어 절박 유산기가 보입니다. 타박상도 심하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안정이라. 경희는 잠든 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구급 공무원 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 말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딸에게 돌아온 건 폭력과 모욕뿐이었다는 사실에 경희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비서실장, 네 원장님, 내 사돈이라는 작자들, 아니 이제 남이지. 그 집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돈줄, 인맥, 숨겨둔 여자 하다못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털어와. 알겠습니다. 정보팀 가동하겠습니다. 단 법은 지켜. 아주 합법적이고 잔인하게 밟아줘야 하니까. 경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비서실장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실에는 규칙적인 심전도 기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경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되돌려줄게.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새벽 3시 국정원 별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수십 대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요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권영숙, 강남의 상가 건물 2채, 명의는 친척 이름으로 돌려놨네요. 전형적인 차명 계좌 탈세입니다. 이쪽도 나왔습니다. 남편 이준성,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가관인데요. 업무 시간에 강남 룸살롱 결제 내역만 수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최근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듣던 팀장은 혀를 찼습니다. 니야, 이 집안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 어떻게 안 걸리고 살았대? 운이 좋았거나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이번엔 상대가 안 좋습니다. 팀장은 출력된 두툼한 보고서 파일에 1급 기밀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이 서류 뭉치는 곧바로 병원에 있는 경희에게 직보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지만 영숙의 집은 여전히 태평성대였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앉아 갓 구운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밥 차리는 게 귀찮을 법도 했지만 오히려 눈의 가시가 사라진 해방감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아들 일어났어? 오늘 엄마가 백화점 가서 너 양복 한 벌 쫙 뽑아줄게. 주말에 선 보려면 때 빼고 광내야지. 준성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하품을 했습니다. 진짜? 나 이번엔 아르마니로 사줘. 김대리가 입고 왔는데 폼 나더라. 아이고, 내 새끼 입고 싶은 거 다 입어. 엄마가 누구냐? 권영숙이야. 돈 걱정은 하지를 말어. 준성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킬킬거렸습니다. 근데 엄마, 민지 걔가 위자료 달라고 소송 걸면 어떡해? 소송? 집까짓 게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를 써? 그리고 임신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 위자료는커녕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모자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칼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경희는 병실 소파에 앉아 밤새 보고된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차명 계좌의 불법 증축, 성매매 특별법 위반, 횡령. 아주 가지가지했군. 경희는 휴대폰을 들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아, 청장님. 접니다. 민경이에요. 네,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정보 라인으로 아주 질 나쁜 탈세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네, 액수도 크고 수법도 악질이라 청장님이 직접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료는 지금 바로 보냅니다. 전화를 끊은 경희는 곧바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예요. 공직자 가족 비리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해서요. 특정 법인카드 유용이랑 불법 대출 정황인데 이것 좀 신속하게 동결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이요. 경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즐겨. 영숙은 오여사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 명품관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었죠. 어머, 이거 신상이야? 예쁘네. 우리 아들 입히면 딱이겠다. 이거랑 저거랑 다 포장해줘요. 영숙은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은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곧 점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가 안 되는데요? 뭐, 그럴 리가 있어? 한도가 얼만데. 다시 해봐요. 점원은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단말기에서는 삐하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저기, 거래 정지라고 뜨는데요? 거래 정지? 내가 카드 값을 안 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영숙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지갑에 있는 다른 카드를 꺼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해. 이게 VVIP 카드니까.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이 카드도 거래 정지입니다. 도난 분실이나 금융사고 신고가 접수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뭐야? 주변 쇼핑객들이 웅성거리며 영숙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폼 잡았나 봐. 부도난 거 아니야? 하는 수군거림이 영숙의 귀에 꽂혔습니다. 오 여사마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숙아, 나 급한 약속이 생각나서 먼저 갈게. 오 여사, 어디가? 영숙은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권영숙이야.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고객님 명의의 모든 계좌와 카드가 동결되었습니다. 뭐? 금융 뭐? 영숙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관공서 이름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성은 사무실에서 몰래 게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준성 과장님 되십니까? 네,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감사팀장은 다짜고짜 준성의 책상 위에 박스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본사 윤리경영팀입니다. 귀하에 대한 공금 횡령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가 포착되어 내부 감사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PC와 모든 서류를 압수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횡령이라니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준성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건장한 직원들은 이미 준성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능숙하게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고 서랍 속 서류들을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 과장, 자네 진짜 간 크구만. 룸살롱 간 걸 회식비로 처리하면 모를 줄 알았나? 김 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오해입니다. 준성은 평소 앙숙이던 김 부장에게 매달렸지만 김 부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준성의 등 뒤로 꽂혔습니다. 준성은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엄마가. 하지만 그의 외침은 굳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병실 침대를 비쳤습니다. 민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엄마 경이었습니다. 민지야, 정신이 좀 들어? 엄마. 민지는 쉰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희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 일도 없어. 아기도 무사하대. 아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민지는 안도감에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민지가 진정하자 경희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태블릿 PC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뭔데? 화면에는 익숙한 거실 풍경이 보였습니다. 바로 시댁, 아니 영숙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설치했던 홈캠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화면 속 영숙은 헝클어진 머리로 전화기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 돈을 내가 못 쓴다는 게 말이 돼? 은행장 나오라 그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에 받친 목소리.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경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팝콘이라도 먹으면서 구경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화면 속에서 영숙이 분을 이기지 못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서히 차가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영숙의 집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영숙이 씩씩거리며 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탈탈 털어나온 현금 몇 푼을 기사에게 던지듯 건넸죠. 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겪은 수모를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카드가 막혀? 은행놈들, 내일 당장 가서 지점장 멱살을 잡든지 해야지 원. 영숙은 구겨진 코트 자락을 매무새하며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한적해야 할 집 앞 골목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허나 호가 아닌 검은색 대형 세단 세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골목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남의 집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해? 차 빼요, 당장. 영숙이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세단의 뒷좌석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가 재빠르게 내려 머리를 숙였고 그 뒤로 한 여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 민경이었습니다. 영숙은 경희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어? 경희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영숙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경멸과 조소가 담긴 눈빛이었죠. 경희는 대꾸 한마디 없이 수행비서와 변호사를 대동한 채 열려있는 대문을 지나 영숙의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거긴 왜 들어가? 무단 침입이야. 신고할 거야. 영숙은 허둥지둥 경희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영숙의 거실 오후 1시 10분. 경희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거실 중앙의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은 그녀의 모습은 영숙의 집 거실을 순식간에 취조실 같은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영숙은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경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뭐하는 여자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경희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영숙의 명품 가방을 손가락 끝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내 딸을 내쫓은 대가가 고작 카드 정지라니. 생각보다 너무 싸게 먹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직하지만 뼈가 시린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뭐, 딸, 그럼 당신이 그 거지 같은 며느리 어미냐? 영숙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어이가 없네. 며느리가 시원찮아서 쫓아냈더니 그 어미가 와서 행패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그 모양이야? 쥐꼬리 월급 받는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영숙은 삿대질을 하며 경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옆에 서 있던 건장한 수행비서가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은 비서의 단단한 가슴팍에 부딪혀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이건 또 뭐야? 깡패야? 아주 쌍으로 놀고 있네. 경희는 품 안에서 가죽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뽑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있으면 읽어보시죠. 내가 누군지. 영숙은 코웃음을 치며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서 동네 반장이라도 하나 보지라고 생각하며 명함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영숙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민경희. 영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국가 정보원 장.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보던 그 직함이 눈앞에 있는 여자의 이름과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명함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국정원? 영숙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경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민지가 받는 구급 월급이 쥐꼬리라면 탈세와 불법 사채로 불린 당신의 그 더러운 재산은 범죄 수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돈. 아니, 그게. 영숙은 입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경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딸 머리채 잡고 내쫓을 땐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안 그래? 신3 같은 시각, 현관 오후 1시 20분. 그때 현관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성이 헝클어진 머리와 풀어헤친 넥타이 차림으로 비틀거리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회사에서 짐을 싼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잘렸어. 감사팀 새끼들이 들이닥쳐서. 준성은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낯선 여자와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어머니를 포위하듯 서 있는 광경에 준성은 박스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준성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경희의 눈짓을 받은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준성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봉투가 준성의 가슴을 맞고 터지면서 사진 수십 장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준성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남 룸살롱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끼고 술을 마시는 모습,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로그,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결제한 영수증 사본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준성 씨, 당신이 회사에서 저지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증거들입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혼 소송장입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당신들 전 재산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준성은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믿고 큰 소리치던 마마보이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내 딸한테 그랬지?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지금 내 꼴을 봐. 주제 파악은 너희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경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성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신사영숙의 거실 오후 1시 30분. 상황 파악을 마친 영숙이 정신을 차리고 기어가듯 경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눈앞에 거대한 권력 앞에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원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정말 몰라 뵀어요. 영숙은 경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민지,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잠깐 오해가 있었던 거지. 쫓아낸 게 아닙니다. 훈육. 아니, 사랑에 매였어요. 사랑에 매. 경희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수행비서가 영숙의 팔을 낚아채 제지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어진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준성아, 너 뭐해? 얼른 무릎 꿇고 빌어. 장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얼어붙어 있던 준성도 그제야 허겁지겁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민지 사랑합니다. 이혼 절대 못해요. 추잡한 모자의 꼴을 내려다보는 경희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거실 구석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는 홈캠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사랑의 매라고? 경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 기계가 똑똑히 봤을 텐데 네가 내 임신한 딸 머리채 잡고 패대기 치는 꼴을. 영숙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달았던 홈캠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고 법적인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용서는 판사 앞에서 비세요. 물론 판사가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경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영숙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영숙이 기어가며 불렀지만 현관문은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신 오영숙의 집 마당 오후 1시 40분. 경희가 차에 오르자마자 차들은 미련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영숙의 집에 감돌았습니다. 영숙과 준성은 멍하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그때 영숙과 준성의 휴대폰이 동시에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안내 귀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검찰청 안내 피의자 권영숙님 불법 대부업 및 탈세 혐의로 출석 요구. 준성의 폰에도 카드사들의 독촉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나 무서워. 망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영숙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쾅, 쾅, 쾅.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에 영숙과 준성은 서로를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문 열지 마. 없는 척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쇠공이 대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고 빨간 압류 딱지를 든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권영숙 씨 댁 맞죠? 동산 압류 집행합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됩니다. 집행관들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영숙이 아끼던 수입 소파와 TV, 장식장에 가차없이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영숙이 소파를 부여잡고 늘어졌지만 집행관들은 그녀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성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고 영숙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지 불과 하루 만에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자, 여기도 붙여. 빠짐없이 다 확인해. 탁, 탁, 탁. 경쾌하기까지 한 소리가 영숙의 집을 점령했습니다. 붉은색 압류 딱지가 소파, 냉장고, TV, 심지어 영숙이 애지중지하던 수입산 크리스털 꽃병에도 흉물스럽게 붙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합동으로 들이닥친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 도자기 내가 이태리 여행 가서 얼마나 어렵게 사온 건데. 영숙은 거실 장식장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버텼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잔 몰골이었죠. 국세청 조사팀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권영숙 씨,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겁니까? 탈세 혐의 액수만 수십억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탈세라니요. 난 꼬박꼬박 세금 냈어요. 이거 다 모함이야. 누가 시켰어? 그 국정원장년이 시켰지? 영숙이 악을 쓰며 대들자 팀장은 한숨을 쉬며 무전기에 대고 짧게 말했습니다. 방해하십니다. 끌어내세요. 곧바로 건장한 조사관 2명이 영숙의 양팔을 잡아 질질 끌어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난리야. 민지야, 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천벌 받는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준성은 어머니의 비명에도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사에서 날아온 징계예고 통지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켜보세요.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관들이 안방 침대를 드러내자 바닥장판 밑에서 묵직한 철제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영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저건 영숙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비밀 금고였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내 노후 자금이야. 영숙이 기어가며 말렸지만 수사관들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순식간에 금고 문을 땄습니다. 덜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이중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빙고. 여기 불법 사채 장부랑 차명 거래 내역 다 있네요. 이거 다 증거물로 압수해. 봉투 가져와. 수사관들이 현금과 장부를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피 같은 돈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꼴을 보며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 돈, 내 돈. 그 시각 집 밖에서는 관리소 직원이 계량기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권영숙 씨 댁 관리비 6개월 체납으로 단전, 단수 조치합니다. 집안의 전등이 팟하고 꺼졌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냉기가 으스스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영숙의 집은 이제 불 꺼진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는 따사로운 오후 햇살을 받으며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는 부드러운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평화였습니다. 민지 씨. 그때 민지의 직장 상사인 박 계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계장님? 여긴 어떻게? 아니,
내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자니가 국정원장님 따님이라며? 와, 진짜 대박이다. 구청 전체가 난리 났어. 박 계장은 눈을 반짝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평소 민지에게 일 좀 빠릿빠릿하게 못해? 라고 구박하던 그 계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깍듯한 태도였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좀 섭섭하게 했던 거 있으면 다 잊어줘. 응? 내가 원래 속정이 깊어서 잔소리한 거 알지? 아, 그리고 이거 구청장님이 특별히 보내신 거야. 민지는 계장의 태세 전환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우스웠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새삼 실감했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네, 엄마. 민지야, 지금 TV 좀 틀어볼래? 뉴스 채널. 민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 DMB를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악명 높은 불법 사채업자가 국세청과 검찰의 합동 수사로 적발되었습니다. 피의자 권모 씨는 며느리를 폭행하고 내쫓은 혐의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영숙의 집 앞에서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민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속 시원하니?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랑 엮인 모든 걸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지는 전화를 끊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해는 졌는데 영숙의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탓이었죠. 준성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한 푼 없었고 카드는 모조리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준성은 동네 편의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오자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하나만 훔치자.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준성은 컵라면 하나를 패딩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그가 도둑고양이처럼 편의점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저기요. 손님. 알바생이 카운터에서 뛰쳐나와 준성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계산 안 하셨잖아요. 주머니에 넣은 거 다 봤어요. 아, 아니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준성이 발뺌하며 밀치고 나가려 하자 알바생이 준성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실랑이 끝에 패딩 주머니에서 컵라면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도둑이야. 여기 도둑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준성은 얼굴이 화끈거려 죽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룸살롱에서 양주를 따던 그가 고작 컵라면 하나 때문에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라고요. 지갑을 두고 와서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경찰차가 출동했고 준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남자, 그 2층 집 아들 아니야? 맞아. 집안 쫄딱 망했다더니 컵라면이나 훔치고 있네. 쯧쯧. 준성이 파출소에서 훈방 조치되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안 추워? 준성아. 쫓겨났어.
영숙이 힘없이 가리킨 대문에는 강제 퇴거 집행 완료라는 노란 딱지와 함께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뭐, 쫓겨났다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 몰라. 다 뺏겼어. 이불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 영숙은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달랑 짐가방 2개만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정과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 오 여사도 전화를 안 받아. 엄마, 나 배고파. 추워. 서로를 부둥켜 안은 모자의 위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를 내쫓았던 그날 밤처럼 매서운 추위였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오다가 경찰관이 불쌍하다며 차비하라고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가지고 찜질방 가자. 여기서 얼어 죽을 순 없잖아. 찜질방?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얼른 일어나. 준성이 영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숙은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에 굳게 닫힌 대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닫았던 그 문이 이제는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캐럴 소리가 그들의 비참함을 더욱 강조하는 밤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백화점 프라이빗룸.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은 민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유기농 면으로 만든 베네 저고리, 아기 신발, 딸랑이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원장님 그리고 따님. 이쪽은 이번 시즌 신상으로 들어온 이탈리아 수입 유모차입니다. 핸들링이 예술이죠.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지점장이 직접 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안내했습니다. 경희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유모차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튼튼해 보이긴 하네. 민지야, 어때? 마음에 들어? 엄마, 이거 너무 비싸 보여. 그냥 평범한 걸로 해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내 첫 손주인데 최고로 해줘도 모자라. 지점장, 여기 있는 거 라인별로 다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이 입이 귀에 걸려 부산을 떠는 사이 민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에서의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랑이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쇼핑을 마치고 라운지에 단둘이 남았을 때 경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통장을 꺼내 민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가 정리한 거야. 그 집안 재산 처분한 거랑 준성이 놈 퇴직금 압류한 거 합쳐서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낸 돈이야. 그리고 이건 엄마가 주는 출산 선물. 민지가 통장을 열어보자 찍혀있는 0의 개수가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과해. 나 돈 필요 없어. 너 얻어.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껌값도 안 돼.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이 돈 좋은 데 쓸게. 나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돕는 재단 만들고 싶어. 그래, 우리 딸 장하다. 내 뜻대로 해. 경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오후 햇살이 모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허름한 24시 찜질방.
퀴퀴한 땀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가득 찬 수면실 구석에 영숙과 준성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찜질복 바지가 해져 있었고 머리는 떡이 져 며칠째 감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좀 사줘. 준성이 힘없는 목소리로 칭얼거렸습니다.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찜질방 비 내고 나니까 땡전 한 푼 없다. 너 혹시 숨겨둔 비상금 없니? 없어. 다 털렸다고 했잖아. 준성은 짜증을 내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때 옆자리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까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껍질 벗기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영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영숙은 침을 꼴깍 삼키며 아저씨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그 계란 하나만. 아줌마 어제부터 자꾸 왜 이래요? 거지야 뭐야? 저리 좀 가요. 냄새나니까. 아저씨는 질색하며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영숙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아저씨가 흘리고 간 계란 껍데기에 붙은 흰자 부스러기라도 떼어 먹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대형 TV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국가정보원장 민경희 씨가 딸 한민지 씨와 함께 미혼모 지원 행사에 참석해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민지 씨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음에도 밝은 모습으로 영숙의 고개가 번개처럼 TV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면 속 민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경희가 인자한 미소로 서 있었고요. 전현이. 영숙은 쥐고 있던 계란 껍데기를 바스러뜨렸습니다. 자신은 찜질방 바닥에서 남이 먹다 남긴 걸 주워 먹으려 하는데 민지는 10억을 기부하며 여왕 대접을 받고 있다니. 질투와 분노가 뱃속에서부터 끓어올랐습니다. 준성아, 일어나봐. 저거 봐. 아, 왜 또 깨우고 그래. 헉, 민지네. 준성도 TV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때깔 좋아졌네. 엄마, 우리 진짜 망한 거 맞지? 그래, 망했다. 전현들이 우리 돈 뺏어서 저기다가 생색내고 있는 거야. 저거 다 내 돈인데. 영숙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사실 탈세로 뺏긴 돈이지 민지가 뺏어간 건 아니었지만 영숙의 머릿속에서 논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영숙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성아, 너 요즘 유튜브 많이 보지? 남의 약점 캐서 방송하는 애들 뭐라고 부르더라? 사이버 레카? 그래, 그거. 걔네들한테 연락해.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소설 하나 써줄 테니까. 엄마, 그러다 또 걸리면 어떡해? 장모님 무서운 사람이잖아. 준성이 겁을 먹고 말렸지만 영숙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 감방을 가더라도 전현들 흠집이라도 내고 가야지. 연락해, 당장. 영숙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찜질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 모자의 눈빛이 음습하게 번뜩였습니다. 민지는 경희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들의 태명을 따서 우주플라워로 지었죠. 햇살이 잘 드는 통유리창 너머로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꽃이 너무 싱싱하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픈 기념으로 장미 한 송이 더 드릴게요. 민지는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며 억지 미소를 짓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화환을 보내고 축하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너 얼굴 진짜 좋아졌다. 이혼하길 잘했네, 잘했어. 그러니까 그 시댁 식구들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이제 다 잊었어. 나한테는 우리 우주랑 엄마가 있으니까. 민지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경희가 퇴근길에 들러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다. 경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호호 앉아들 있어요. 우리 민지 친구들이구나. 많이들 먹고 가요. 경희는 양손 가득 간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붕어빵, 호떡, 귤. 소박하지만 정겨운 간식들이었죠. 국정원장이라는 직함은 내려놓고 그저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비서시키지 말고 그냥 오지. 오는 길에 냄새가 좋아서 직접 샀어. 우리 손주도 먹고 싶다잖아. 경희가 민지의 배에 귀를 대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주야, 할머니 왔다. 붕어빵 냄새나지?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서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무지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곳에서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음침한 조명이 지하 스튜디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악질 사이버 레카 유튜버 저격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보자분들 모셨습니다.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영숙과 목에 깁스를 한 준성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휠체어도 깁스도 다 연출된 소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쫓겨난 시어머니 권영숙입니다. 영숙이 가련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장 딸인 며느리가 제가 밥을 좀 늦게 차려줬다고 저를 폭행하고 엉엉 제 전 재산을 다 뺏어가서 지금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요. 준성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실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장모님이 권력으로 그걸 덮으려고 저를 회사에서 자르고 흑흑 유튜버는 신이 나서 카메라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면 대박인데요? 국정원장 갑질이라니. 여러분, 이거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조회수 폭발각이네요. 모니터 화면 속에서 영숙의 거짓 눈물이 번들거렸습니다. 행복한 민지의 일상을 산산조각 낼 악의적인 거짓말이 전파를 타고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드디어 업로드 완료. 썸네일 죽이는데?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 좀 보라고. 어두컴컴한 지하 스튜디오에서 유튜버 저격왕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충격 단독. 국정원장 딸의 갑질. 임신한 며느리 내쫓고 시댁 재산 강탈한 사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붉은 글씨로 번쩍거리고 있었죠. 썸네일에는 휠체어에 앉아 목에 깁스를 한 영숙이 눈물을 훔치는 사진과 모자이크 처리된 경희의 사진이 악마라는 자막과 함께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숙은 가련한 목소리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며느리가 국정원장 딸인 줄도 모르고 그저 반찬 투정 좀 했다고. 흑흑. 며느리가 저를 밀쳐서 허리를 다치게 하고 제 전 재산을 다 뺏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준성도 마스크를 쓴 채 거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실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장모님이 권력으로 그걸 덮으려고
저를 회사에서 자르고 성매매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희는 힘없는 서민이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영숙과 준성은 서로를 쳐다보며 킬킬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카메라 앞에서 짰던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연기 대상감인데? 나 진짜 엄마 우는 줄 알았어. 얘는 내가 왕년에 연극 좀 했잖니. 야, 댓글 좀 읽어봐. 반응 어때? 준성이 모니터에 콜을 받고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박이야. 국정원장이 깡패냐. 며느리 신상 털어라. 시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와,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이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사람은 감성에 약하다고 했지? 이제 전현들은 끝났어. 합의금으로 한 50억 부를까? 영숙은 벌써 동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입맛을 다시며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유튜버 저격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화력이면 내일 뉴스에도 나옵니다. 제가 2탄도 준비해뒀으니까 합의금 받으시면 저한테도 뽀찌 좀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당연하지. 우리 선생님 덕분인데 반반 나눠도 모자라지. 세 사람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악마의 거래를 자축하며 캔커피를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음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던 꽃집에 난데없이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꽃을 다듬던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야, 뭐야? 깨진 유리 파편 사이로 종이에 싼 돌멩이가 굴러들어왔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빨간 매직으로 쓴 섬뜩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갑질려 죽어라. 천벌 받을련.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르바이트생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민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아, 너지? 네가 시어머니 내쫓은 페륜아지? 임신한 척하면서 남편 돈 뜯어내니까 좋냐? 수화기 너머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번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씩 찍히고 SNS에는 악플 알람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국정원장 딸 갑질이 올라와 있었고 영숙의 인터뷰 영상이 메인 화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리고 권력으로 무고한 시민을 탄압하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민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오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과호흡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숨 쉬세요. 119 부를게요. 민지는 배를 감싸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민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세상은 순식간에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우주가 놀랐는지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민지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갑질려 가게래? 간판 뜯어내.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어뜯을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국정원 앞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몰려와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권력 남용 민경위는 사퇴하라. 서민 죽이는 국정원 해체하라. 집무실 창밖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경희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장님 해임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도 사실 확인을 요청해 왔고요. 그리고 감찰실에서 정식 조사를 하겠답니다. 지금 당장 직무정지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민지는? 따님은 지금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다행히 태아와 산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경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찰실장 들어오라고 해. 네. 그리고 사이버 수사팀 말고 4개인 TF팀 소집해. 쥐새끼들이 기어이 독약을 삼켰으니 해독제는 없어. 잠시 후 감찰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희와 입사 동기이자 평소 경희를 견제하던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민 원장, 유감이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자니가 옷을 벗어줘야겠어. 박 실장. 변명은 청문회 가서 하고 일단 직무정지 명령서에 사인부터. 경희가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보자. 감찰실장이 의아해하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영숙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록, 그리고 준성의 성매매 업소 출입 CCTV였습니다. 이건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아니, 파일 날짜를 봐. 어제 날짜로 녹음된 파일이 하나 더 있을 거야. 감찰실장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영숙과 유튜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 한 50억 부를까? 저한테도 뽀찌 좀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당연하지. 가짜 눈물 연기 좀 했더니 개돼지들이 다 속아 넘어가잖아. 깔깔깔. 감찰실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장을 음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이자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미친 작자들이. 박 실장, 자니가 선택해. 나를 직무 정지시키고 국민들한테 국정원이 사기꾼한테 놀아났다고 망신을 당할 건지, 아니면 나랑 손잡고 저것들을 일망타진해서 국정원 위상을 세울 건지. 경희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감찰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3시간 주지. 그 안에 상황 종료시켜. 고마워. 3시간이면 충분해. 영숙과 준성은 모텔방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방송국 PD한테 연락 왔어.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생방송 인터뷰 하자는데? 어머, 진짜? 야, 나 화장 좀 고쳐야겠다. 너무 꾀죄죄하면 안 되잖아. 아니지. 더 불쌍해 보여야지. 영숙은 닭다리를 뜯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입술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인터뷰하고 나면 국정원장 쪽에서 연락 오겠지? 50억은 너무 적나? 100억 부를까? 100억은 받아야지. 우리 집 날린 거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돼. 준성도 신이 나서 침대 위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나 이제 벤츠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포르쉐 사야지. 그때 유튜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7시에 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 한 번 더 하시죠. 이번엔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오케이, 콜? 영숙이 답장을 보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준성아, 이번엔 네가 좀 더 세게 나가.
며느리가 바람피운 남자 사진이라고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구해서 보여줘. 사람들은 어차피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자극적이면 그만이야. 알았어, 엄마. 나만 믿어. 모자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못한 채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지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희가 조용히 들어와 딸의 곁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나 무서워. 사람들이 다 나 욕해.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곧 쇼가 시작될 거야. 경희는 TV 리모컨을 들어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 국정원장 갑질 논란. 오늘 저녁 7시 진실 공방 라이브 방송 예정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방송? 저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면 어떡해? 민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경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방송은 그들의 장례식이 될 거야. 엄마가 직접 연출한 최고의 반전 드라마거든. 경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휴. 이제 2시간 뒤 거짓의 가면을 쓴 자들이 전 국민 앞에서 발가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어머님, 목소리 톤 조금만 더 떨리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감정 잡고 있으니까. 지하 스튜디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영숙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눈가에 물파스를 살짝 발라 눈물을 유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준성은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접속자 수를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0만 명 대기 중이야. 정말? 호호. 야, 이거 오늘 슈퍼챗 후원금만 터져도 벤츠 한 대 뽑겠다. 유튜버 저격왕이 큐 사인을 보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3, 2, 1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사냥꾼 저격왕입니다. 오늘 낮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원장 갑질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긴급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카메라가 영숙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흑흑. 저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국정원장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저를 짐승 취급하고 실시간 채팅창은 민경이 사퇴하라, 갑질녀 구속하라, 시어머니 힘내세요 등의 댓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준성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제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자 장모님이 국정원 요원들을 시켜 저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에 굶주린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후원금이 팡팡 터지는 효과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과 준성은 책상 밑으로 서로의 손을 잡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겼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죠. 원장님, 접속자 수 20만 돌파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상황실 대형 모니터로 방송을 지켜보던 사이버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케이. 판은 깔렸어.
이제 진짜 주인공을 등장시켜 송출 신호 가로채기 하이제킹 시작합니다. 팀장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전국의 스마트폰과 PC 화면에서 송출되던 저격왕의 방송 화면에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형님, 화면이 왜 이래요? 준성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유튜버가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뭐지? 서버 오류인가? 잠깐만요. 치익, 치익. 노이즈가 거치고 화면에는 영숙의 얼굴 대신 낯선 영상 하나가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집 거실을 비추던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날짜는 12월 10일.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영숙은 지금처럼 가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민지에게 귤 껍질을 던지고 있었죠. 네 월급 그 쥐꼬리만 한 거 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작정이야? 스피커를 찢을 듯한 영숙의 날카로운 고성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던 20만 시청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꺼. 당장 꺼. 영숙이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휠체어 연기를 하던 것도 잊은 채 말이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이 임신한 민지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고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고화질로 적나라하게 송출되었습니다. 애 지우고 이혼 도장 찍기 전엔 들어오지 마라. 쾅! 영상이 끝나자마자 채팅창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때린 거네?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아? 미친 거 아냐? 휠체어 뭐야? 멀쩡하게 서 있잖아, 지금. 준성은 사색이 되어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거 조작이에요. 딥페이크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지만 진실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어제 모텔방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한 50억 부를까? 저한테도 뽀찌 좀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당연하지. 가짜 눈물 연기 좀 했더니 개돼지들이 다 속아 넘어가잖아. 깔깔깔. 영숙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라이브로 울려 퍼졌습니다.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와, 소름 돋는다. 국민을 개돼지로 안 해? 국정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저 인간들 당장 구속해라. 유튜버 저격왕은 망연자실하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내 채널. 꼼짝 마. 경찰이다. 쾅. 스튜디오의 철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방송 장비에서 손 떼. 준성은 겁에 질려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 가려다 형사에게 뒷덜미를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저 아니에요. 엄마가 시켰어요. 영숙은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송이 아직 안 꺼진 줄 알고 마지막 동정표라도 얻어보려는 심산이었죠. 여러분, 이거 다 오해입니다. 저 영상이 조작된 거예요. 국정원이 조작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을 끄는 건 차가운 수갑 소리였습니다. 철컥. 권영숙 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영숙의 손목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억울해. 사돈 어딨어. 영숙의 추한 발악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유튜버 저격왕 역시 컴퓨터 본체를 끌어안고 버티다 테이저건의 경고음을 듣고서야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송 꺼, 당장 꺼. 경찰이 방송 송출을 강제로 중단시키면서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만 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었고 녹화된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입을 틀어막은 채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방금 전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 국정원장 갑질 논란, 사실은 시어머니의 자작극으로 밝혀져 임신 며느리 폭행 영상 공개, 국민적 공분. 맞지?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어. 경희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 진짜 무서웠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아무도 너한테 손가락질 못해. 오히려 다들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민지의 휴대폰이 띠링띠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욕설 문자를 보내던 번호들에서 사과 문자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쓰레기 같은 시댁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펑펑 울었습니다. 뱃속의 우주가 엄마를 위로하듯 콩콩 발을 찼습니다. 경희는 그런 딸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도시의 불빛이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영숙은 화장이 다 번진 괴기스러운 얼굴로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정말이라니까요? 그 며느리가 먼저 대들었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혼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담당 형사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돌려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영상에 머리채 잡고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게 훈육입니까? 그리고 임신부 배를 발로 차려고 하는 신용까지 했던데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돈끼리 이럴 수 있어?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요. 내 사돈이 국정원장이야. 영숙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사는 피식 웃으며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국정원장님은 피해자 가족 자격으로 당신을 고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랑 검찰청에서도 대기 중이에요. 여기서 조사 끝나면 바로 세무조사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뭐요? 당신 아들도 옆방에서 다 풀었어요. 엄마가 시켜서 거짓말 방송했다고. 횡령한 것도 엄마가 빚 갚으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요. 이 배신자 놈의 새끼가. 영숙은 뒷목을 잡고 넘어갔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옆방 취조실에서는 준성이 콧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유산 안 물려준다고 해서. 저 피해자예요. 저도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요.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이 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물어뜯으며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경희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비서실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삭제되었고 오히려 원장님 응원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응원은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경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실장, 네, 원장님. 내일 아침 일찍 영숙이 그 여자 구치소로 이감될 때 콩밥 도시락 하나 넣어줘. 네, 도시락이요? 그래. 평생 쌀밥만 먹고 살았을 텐데 이제 적응 좀 해야지. 그리고 그 안에 쪽지 하나만 넣어. 경희가 메모지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어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비서실장은 메모 내용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죗값으로.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제 국정원장이 아닌 민지의 엄마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퇴근하자. 딸내미 야식 사다 줘야 해. 경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밤 공기는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피고인 권영숙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이준성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탕. 판사의 선고가 법정 안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 있던 영숙은 판사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가 왜 감옥을 가? 난 훈육한 죄밖에 없어. 판사님, 이거 오심이에요. 내 사돈이 국정원장이라 짠 거라고요. 영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교도관들이 영숙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퇴정합니다. 이거 나 억울해. 준성아,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 영숙은 옆에 서 있는 아들을 쳐다봤지만 준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취해. 뭐, 취해? 네가 감히 애미한테. 영숙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 대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 영숙에게 돈을 떼었던 상인들과 세입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환호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 그러게 죄짓고 살지 말았어야지. 꼴 좋다. 방청석 맨 뒷자리 선글라스를 끼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가자. 볼 건 다 봤다. 수행비서가 문을 열어주었고 경희는 미련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의구현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딸의 행복뿐이었습니다. 야, 신입. 똥칸 청소 다 했어? 걸레빤물이 튀는 화장실 바닥에 영숙이 쭈그리고 앉아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화려했던 네일아트는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 네. 다 했습니다. 영숙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왕년의 사모님 소리 좀 들었다 이거지? 야, 여기 들어오면 다 똑같은 도둑년이고 사기꾼이야. 유세 떨지 말고 구석에 낀 물때나 빡빡 닦아. 동료 수감자가 발로 영숙의 엉덩이를 툭 찼습니다. 영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수세미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강남 건물주 권영숙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변기물에 섞였습니다. 그때 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판에 담긴 건 꽁보리밥과 멀건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 이거 못 먹어. 스테이크 가져와. 아니면 설렁탕이라도 사오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교도관의 차가운 경고뿐이었습니다. 1038번. 소란 피우면 독방입니다. 주는 대로 드세요. 영숙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졌던 그 귤,
며느리에게 먹이지 않았던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무치게 생각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그랜드 볼룸. 입구에는 한우주 첫돌이라는 예쁜 팻말과 함께 민지와 우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민지야. 너무 예쁘다. 우주도 엄마 닮아서 인물이 훤하네.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단상 위에서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 우리 우주가 무엇을 잡을까요? 돈? 명주실? 아니면 판사봉? 우주는 방긋방긋 웃으며 상위를 기어가더니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와, 우리 우주 나중에 방송국 가려나 보네요. 아니면 엄마처럼 멋진 강연자가 되려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경희는 손주를 안고 볼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뭐가 되든 할머니가 다 밀어줄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경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내고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딸이 강해서 이겨낸 거야. 두 모녀의 미소가 연회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시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 건물. 민지는 이곳에서 꽃집과 미혼모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꽃향기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민지는 앳된 얼굴의 미혼모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도 수군거릴 것 같고. 내담자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이고 숨고만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강해요.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센터가 도와드릴게요. 법률 지원부터 취업까지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내담자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지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꽃을 다듬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주 플라워입니다. 밝게 인사하는 민지의 얼굴은 그 어느 꽃보다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자양분 삼아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꽃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출소한 준성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전봇대 뒤에 숨어 민지의 가게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과자 기록 때문에 취업은커녕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었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민지가 직원들과 웃으며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주눅든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였죠. 민지야, 우주야. 준성은 용기를 내어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번만 빌면 받아주지 않을까? 우주 아빠잖아. 하지만 가게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준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희가 붙여둔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이준성 씨 맞죠? 접근 금지 명령 잊으셨습니까?
100m 이내 접근 시 경찰 부릅니다. 아니. 그냥 멀리서 얼굴만 좀 보려고. 경호원은 싸늘한 눈빛으로 준성을 밀쳐냈습니다. 돌아가세요. 사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들어갑니다. 준성은 가게 안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지만 그 웃음은 이제 준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복을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린 행복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준성의 쓸쓸한 뒷모습 위로 차가운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경희가 퇴근길에 센터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우주가 아장아장 걸어와 경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오늘 밥 잘 먹었어? 경희는 우주를 번쩍 들어올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국정원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손주 바보 할머니만 있을 뿐이었죠.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오늘 은퇴식 날짜 잡고 왔어. 다음 달이면 나도 이제 진짜 백수다. 너네 가게 와서 꽃 다듬는 알바나 할까? 정말? 그럼 나야 좋지. 대신 시급은 세게 못 쳐줘요, 원장님.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민지는 우주를 안고 경희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 온 뒤 갠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와, 무지개다. 우주야, 저거 봐. 예쁘지? 민지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경희가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 법이지. 우리 딸 그동안 비 맞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부턴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을 거야. 응,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한민지로서 사는 게 너무 좋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마저 따뜻해 보이는 저녁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고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임을 민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가치를 돈과 배경으로만 판단하던 시댁의 몰락을 보며 권선징악의 짜릿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민지와 그녀를 지켜준 든든한 엄마의 사랑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믿고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웃으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